우리가 이제 의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짐이잖아요. 의무가 있다라는 건 이제 뭔가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해야만 하는 게 있다. 근데 이제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 그 해야만 하는 게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으로부터 뭔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생의 숙제 같은 것이 되는 거고, 그건 정말 못 말리는 거죠. 우리 저 북돋지기 사장님도 이 굉장히 버젓한 아주 좋은 우리나라 선망하는 직장에 오래 다니시다가 느닷없이 이걸 하신 거예요. 그거 관두시고. 많이 말렸어요. 근데 뭔가 해야만 되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누가 시켜서 이걸 해갖고 의무가 밖에서부터 부여된 게 아니고 자기 안으로부터 어떤 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 삶에 이걸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의무, 이런 것들이 아마 생겨나신 것 같아요. 그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는 이제 결정해준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라는 거를 외적으로 주어지는 강제성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인간으로 이왕 태어났는데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뭐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뭐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서부터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게 중요하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뭘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고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으면, 되고 싶다라는 건 현재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되고 싶다라는 건 지금의 나는 아니니까, 지금의 나하고 되고 싶은 나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메워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이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고, 내가 이걸 잘 심사숙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의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갖고 제 3명의 철학자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 철학의 시작을 우리가 누구라 그럽니까? 소크라테스죠.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물론 최초의 서양 철학자로 나오진 않지만 서양 철학의 하여간 이제 시조다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것이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닌 거죠.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누구인가, 이것으로부터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존재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동물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 동물이 있나요? 어떤 동물이 스스로 난 이걸 해야만 해 하는 동물이 있나요? 우리 강아지, 굉장히 우리 인간하고 친숙하고 이 강아지 너무 예쁘죠, 그렇죠? 너무 친숙하고 우리 인간과 너무 잘 지내고 있죠. 강아지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개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강아지로부터 제가 얻는 교훈, 개를 키우면서 얻는 교훈은 다른 우리 개를 기르시는 다른 또 반려인들의 생각은 다 각양각색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자연의 한결같음을 가장 가까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존재, 자연의 한결같음. 왜냐하면 개는
그래야만 하는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존재, 그렇게 되어 있는 행동을 한결같이 하는 존재인 거죠. 한결같이. 이게 자연의 모습을, 자연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서 늘 일깨워주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을 상대할 때하고 다르죠. 강아지, 개를 상대할 때는 달라요. 개는 인간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배신을 안 한다, 뭐 한결같이 주인의 이런 것들이 개가 어떤 의무감을 갖고 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개는, 자연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한결같은 존재예요. 한결같은 존재. 그리고 인간은 특이하게도 거기서 그런 한결같은 존재였다가 자연처럼 과거의 인간이 한결같은 자연의 동물들처럼 그런 존재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 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왜 이런 생각을 누가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죽음의 한계, 항상 누구에게나 죽음의 한계라는 것이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반 정도 발을 들여놨지만 또 자연 너머에 또 반 정도 발을 들여놓은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하고는 다르죠. 개하고는 다릅니다. 개는 한결같은 우리 자연의 모습을 바로 우리와 더불어 살면서 보여주는 아주 충실한, 충성스러운, 자연에 충실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존재죠. 뭔가를 해야 한다. 요런 그 어떤 인간의 의무라는 것을 제가 철학자들 3명을 뽑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얘기들은 아마 대부분 다 두세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명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없고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저 스승님께서 강의를 잘하려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아는 얘기 80%를 넣어야 된다. 그래야 강의를 잘한다 소리를 듣는다.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넣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과연 우리가 어떤 나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그것을 뼛속까지 실천하려고 했던, 내가 해야만 한 일을 정말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철학자 3명, 한 명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거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이 거짓 철학자하고 세계 대왕. 여기 혹시 이 사람 누구인지 혹시? 알렉산더죠, 그렇죠? 알렉산더. 여기 이분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제 아테네의 약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 약간 후세예요. 한 2세대 정도 뒷사람이에요. 이제 아테네를 이제 알렉산더는 원래 그리스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완전 야만족, 완전 깡촌 야만족의 왕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야만족 취급을 했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제 군사력을 기르고 결국은 이제 알렉산더가 그리스 전역을 이제 통일해버리는, 그리스 본토 사람들한테는 치욕적인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이제 요즘에는 부르죠. 이 알렉산더가 이제 이 그리스를 통일한 다음에, 다 점령한 다음에 아테네에 딱 입성을 했는데, 아테네의 이제 식자들이, 먹물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이 알렉산더를 칭송을 했단 말이에요. 대왕님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원래 그런 놈들인 거 다 알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시큰둥했는데, 근데 이제 좀 이름 좀 났다 하는, 아테네에 이름 좀 났다는 철학자건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분이거든요. 디오게네스가 나름
명성이 있는 분인데, 있는 철학자인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와서 아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알렉산더가 이 사람을 한번 내가 찾아가 보자. 직접 우리가 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가 보자 해갖고 얘가 도대체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집이 없다. 이 사람 그냥 이런 그 통 속에서 살고 있다. 통 속에서 그지발사에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부하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가보자 해갖고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만나는 이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이제 처음에 이 디오게네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이렇게 무섭지 않냐고, 내가 두렵지 않냐, 이렇게 태어나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네가 나쁜 놈이면 내가 어떻게 너를 어떻게 편받아 날 죽일 것이고, 네가 좋은 놈이면 내가 알아볼 거다 이렇게 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대꾸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일생일대의 제안, 우리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꿈꾸는 그런 제안을 알렉산더가 하게 됩니다. 디오게네스한테. 네 소원이 뭐냐? 하나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이 이제 길가 절 만나가지고 당신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 테슬라 회장 만나갖고 당신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들어줄게 하는 상황을 만나고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자예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 소원이 뭐였습니까? 디오게네스의 소원은 햇빛을 가리지 말라. 그러면 나 지금 해 쬐야 될 시간이다. 해를 쬐야 될 시간이다. 네가 등치가 너무 좋고 알렉산더 아주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그 앞에 있으니까 나 해를 못 준다. 그러니까 내 소원은 조금 옆으로 네가 비켜선 거다. 나 해 좀 쬐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유명한 일화죠. 이거 옆에 이 병사들은 아니 이 자식이 지금 돌았나, 지금 우리 이 대왕님을 지금 조롱하네? 이러면서 칼 뽑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내버려두고 가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어떤 정설에 나와 있진 않아요.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플루타크 영웅전은 좀 약간 MSG가 많이 들어간 얘기들인데, 이 알렉산더가 부하들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부하들한테 저 사람 해치지 말아라. 내가 알렉산더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처럼 난 살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또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오게네스는 90살까지 이런 거지꼴로 90살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 알렉산더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죠. 근데 하여간 왜 알렉산더가 그렇게 대답했는지 그런 거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디오게네스 하면은 이렇게 디오게네스 하면은 디오게네스 상징하는 동물이 개예요. 사실 개. 그 디오게네스가 속한 그리스 철학의 학파를 견유학파라고 부릅니다. 견유학파. 그 견자가 개견자예요. 그래서 견유라는 것은 개 같은 선비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이제 개 같은 선비. 선비질하는 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련해서 왜 이런 개가 이 사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냐 하면은, 디오게네스는 실제로 우리가 개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개처럼 살아야 된다. 개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개라는 동물을 특별히 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인위적인 규약, 사회 규약, 또 사회 제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그리스에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도 수많은 부족들이 저마다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규약이 다르고 규칙이 다르고 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나라의 사람이 여기 오면은 핍박받고, 또 이 나라 사람이 딴 데 가면 핍박받고,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냐면 디오게네스는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벗어나가지고 인위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어떤 위계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를 보라는 거예요. 개 어느 나라 개가 어딨냐는 거예요. 개 어느 부족의 개가 어디 있고 누구의 개가 어딨냐는 거죠. 개는 다 개일 뿐이고, 개가 사는 것은 우리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개뿐만 아니라 동물은 어떤 개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개는 없어요. 개는 개가 아니면 고양이인 거죠. 개가 얘는 어떤 개야, 쟤는 어떤 개야, 어떻게 살아가는 개야, 이런 거는 없죠. 그렇죠? 개는 개일 뿐이에요. 동물은 동물이고 자연은 자연일 뿐이죠. 디오게네스는 바로 우리가 글로 돌아가야 된다고 봤어요. 인간이 글로 돌아가야 된다. 거길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그 수많은 그 일화들이 많아요. 그 디오게네스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위조 지폐범이에요. 왜 위조 지폐 만들었냐? 이 화폐 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아주 인간사회의 인위적 제도의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저걸 만들었어요. 위조 지폐를 돌리다가 걸렸어요. 추방됐어요. 그리고 추방돼서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디오게네스가 나는 어디 출신이 아니라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나의 집이라고 했어요. 난 특별히 어느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우주 사람이다. 코스모폴리탄, 사회동포주의라는 개념이 디오게네스로부터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어떤 너 편 가르고 나 편 가르지 말고 인간으로서 모두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위적인 제도 같은 걸 버려야 된다, 인간이. 그래서 이거를 일생 스스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젊을 때는 그렇게 막 위조지폐도 만들고 뭐 실제로 파괴적인 행동을 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먼저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쪽을 택해서 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개처럼 그렇게 그냥 자연의 동물들처럼 사는 삶을 실제로 실천을 했어요. 집도 그런 데서 살고요. 용변도 아무 데서나 보고요. 똥도 아무데나 싸고요. 그 다음에 뭐 성행위 같은 것도 아무 데서나 하고요. 다른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데서나 하고요.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일생을 그렇게 살았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그래서 집이 없고 통 속에 사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시사철 이런 그 막도 같은 거를 이렇게 두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덮고 길바닥에서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의 이미지에 그런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철학자 하면 TV에 나오는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제 철학과야 이러는 철학과가 두꺼운 안경 쓰고 긴 코트 입고 사시사철 코트 입고 두꺼운 책 들고 다니는 그 이미지잖아요. 그 두꺼운 코트를 사시사철 입는 이미지가 디오게네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살아남으려고 추우니까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삶의 원칙,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가 어떤 인생을 주장을 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했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끝에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아니라 그 어떤 제안도, 그런 종류의 제안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에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삶, 자기가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원칙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알렉산더에게 큰 은혜를 입으면 이 사람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알렉산더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 그런 사유 속에
자기를 가두게 되겠죠. 그런 것을 거부하고 무제한의 자유,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를 한도 없이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알렉산더가 저 사람 해치지 말아라, 내가 알렉산더만 아니면 저렇게 살겠다라고 했던 게 괜한 허세는 아니에요. 사실은 알렉산더가 이 디오게네스의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에 상당히 일치하는 실제 사상을 갖고 있었죠. 알렉산더는 다만 방법이 디오게네스랑 달랐어요. 알렉산더는 모든 국가들이 자기의 관습과 제도와 이거를 다 버리는 방식을 택하라는 디오게네스의 방법을 따른 게 아니라, 알렉산더는 모든 나라를, 전 세계를 그리스식의 하나의 방식으로 전 세계를 통일해 놓으면 모두가 평등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는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와 방법만 다를 뿐 추구하는 이념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고, 아마 알렉산더가 그런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랑 쟤랑 사실은 지향하는 바가 같아, 나랑 방법이 다를 뿐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욕적인 그런 이제 디오게네스의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점령 지역마다 다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그리스 사람들마다 다 현지에서 결혼시키고 본인도 결혼하고, 그렇게 서로 민족 간의 이 결합,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이제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장했던 거죠.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실현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디오게네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런 이제 실현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로 그 두 사람의 만남, 이걸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스피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학 교수 임용장을 받은 스피노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스피노자가 죽기 3년 전, 스피노자 일찍 죽었습니다. 44살에 일찍 죽었는데요. 41살쯤에 스피노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거든요. 이제 교수를 임용하겠다는 교수 임용장과 다름없는 편지가 도착을 해요. 이거는 이제 루트비 파브리티우스라는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교수가 대신 선제 후에 명령을 이제 받고 편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 폐하가 당신에게 철학 교수직을 주겠단다, 큰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에 철학 교수직을 주겠다. 그래서 급료도 지금 거기 교수들만큼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하께서는 아주 그냥 탁월한 인재들에게는 아끼지 않는다. 은혜를 아끼지 않는 분이다. 아주 학문을 우호적인 분이라는 거죠. 학문 증진에.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글씨,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하는 철학을 가리키는 일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하는 기하가 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종교를 어지럽히지 않으리라 믿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해서 이제 연락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편지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어떤 답장을 했을지는 이제 좀 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 우리 북토띠께서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스피노자는 이제 17세기 이제 근대 철학이라고 부르죠. 서양 철학에서 이제 근대 철학 초기입니다. 아주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이죠. 혹시 데카르트 이름 들어보셨죠?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이제 아주 철학사에 보면은 한 챕터가 이 사람 것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이죠.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고 유대인 집안의 아주 이제 부잣집 유대인 집안의 맏아들이었어요. 유대인 부잣집 상인 집안이었거든요. 이제 네덜란드에.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돈 많은 부잣집의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워낙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셈도 뭐 아주 잘하고 뭐 하여간 똑부러지게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대교 사상에도 아주 해박했고 정통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아주 전도 유망한 유대인 철학자가 될 것이다, 또는 전도 유망한 아주 유대인 갑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이제 사람들의 아주 좋은 평가를 우러러보는, 그 지역사회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피노자가 24살 때 이제 파문이라는 걸 당합니다. 파문이라는 건 이제 아시죠? 이제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파문은 더 이상 이 교단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내쫓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되시죠?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뭐 하여간 뭐 종교도 많고 뭐 또 안 믿어도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파문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면, 이 당시에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너가 유대인인데 넌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 일원이 아니야. 너는 어떤 유대인과 관련된, 유대교와 관련된 어떤 것과도 이제는 너는 별개의 존재야 라는 그런 선언을 당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냥 투명인간이 돼버리는 거지. 사회 전체에서 투명인간으로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유명한 스피노자의 파문식에서 낭송됐던, 제가 한번 읽어보면 좀 소름 끼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요거 좀 요약한 건데요. 스피노자를 파문하는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이제 파문당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읽는 거거든요. 자, 그가 익히고 가르친 혐오스러운 이단적 사고들과 그가 행한 소름 끼치는 소행들에 따라 스피노자가 파문되어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이제 이단 회의 같은 데서 한 거죠. 낮에도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고 밤에도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앉아 있을 때도 저주가 있을 것이고 일어서 있을 때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밖에 나가도 저주가 있을 것이고 안에 있어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치 않으실 것이며 이 책에 쓰인 모든 저주가 그에게 부여될 것이다. 주께서 천국 아래 그의 이름을 지워 없애실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요, 이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걸 읽으면서 이 촛불이 쭉 켜져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촛불이 하나씩 꺼진다고 해요. 이제 이 파문식에서 이걸 읽는 도중에 쭉 켜놓던 촛불이 하나씩 꺼지고 마지막에 천국에 너의 이름은 없다 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촛불이 꺼지고 암흑 속에 빠지는 방식으로 이 파문식이 끝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물론 스피노자가 앞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건 물론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거의 섬뜩한 얘기죠. 그렇죠? 섬뜩한 얘기예요. 스피노자를 회유하려고도 했고요. 너 왜 그래? 너 그냥 이대로 잘하면은 넌 앞으로 그냥 또 출세길이 열렸는데 너 왜 그래? 막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회유하려는 사람, 막 협박하는 사람, 파문당하기 전에 말았지만 스피노자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요.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된 거죠.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스피노자가 왜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 파문까지 당했느냐, 그거는 간단히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 제일 큰 스피노자의 죄악,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큰 죄악은 요거예요. 초월신을 거부했다라는 거. 이제 굉장히 요 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책의 한 챕터니까 이 정도 스피노자 얘기들은 다 다룰 수가 없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초월신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존에 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우리 아주 대표적인 종교들, 이런 종교들의 신은 어떤 존재냐면 이런 신들을 초월신이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신이 이 세계 밖에서, 이 세계의 밖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세계를 관리하고 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 상벌을 부여하는 그런 존재로서
있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들을 이제 초월신교라고 부릅니다. 초월신교. 그러니까 이 세계의 바깥 어딘가에 절대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 죽으면 바로 우리도 이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저 세계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초월신교의 이제 어떤 구원과 창조의 모델이죠. 스피노자는 철학적으로 그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이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한 신은 무한한 존재도 아니고 신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속해 있냐는 이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신이 거기에 일단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신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이려면 신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자기는 그런 종류의 신을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은 우리 세계 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온 우주, 우리 존재 자체가 다 신입니다. 여러분들, 저, 또 이런 생명체가 아닌 다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범신론. 그래서 범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뜻이고요. 신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신의 사유 중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아주 그 초월신의 대표적인 초월신교인 그 유대교에서는 이건 완전 이단자의 이단자의 주장이라는 거죠. 신이 저 밖에 있는 신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빌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신이고 신의 현현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들이 이제 그 지극히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지극히 이단적인 주장이고요.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스피노자는 이런 자신의 철학적 주장을 이제 24세에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이런 생각을 갈고 닦는 철학적 사유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보장된 삶, 이 완전 보장되어 있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금수저였단 말이에요. 금수저.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거부하고 내팽개치고 일생을 철학적 사유에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 스피노자의 사상은 위험천만한 사상이에요. 유럽 사람들한테. 기존의 유럽 사회가 지금 유대인 사회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초월신에 대한 거부는 유대교회를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공격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유럽 사회 전체가 이 스피노자의 이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스피노자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돼버린 거죠. 이제 초월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제 유일신교에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대안을 스피노자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스피노자는 지금 계속 소환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도 계속 새롭게 스피노자의 주장들이 계속 새롭게 이제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위험천만한 사상이었고 스피노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가하는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스피노자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업자들이 상당히 검열을 시달렸어요. 이 스피노자의 책을 출판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결국은 자기 생전에 그 써놓은 책들을 출판을 다 못합니다. 자기 생전에. 그리고 지금 스피노자가 썼을 걸로 추정되지만 익명으로 출판된 책도 있고 그 저자를 알 수 없는 책도 있어요. 영원히. 근데 스피노자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만큼 스피노자의 생각은 위험했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곤궁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일부 이제 스피노자의 철학 사상에 매료된 후원자들, 독지가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아주 곤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생애 마지막 3개월에 이제 스피노자가 44살에 아주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숙집에 이제 2층 집에서 밑에는 이제 무명 화가가 사는 집이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많고 시끄럽고 이제 거기 2층에서 살면서 아까 우리 국도지기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렌즈를 갈았어요. 그 현미경하고 망원경에 들어가는 그런 렌즈를 갈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정말 생계를 위해서 간 건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지가의 후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제 계몽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 귀족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좀 후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쪼들려서 이걸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뭔가 새로운 기술 문명, 과학 기술에 대한 탐구 정신의 일환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렌즈라는 거, 광학이라는 거, 이 당시 바로 이제 그 아주 싹이 돋아나고 있던 그런 학문의 영역이죠. 기술의, 과학의 영역이거든요. 이 최첨단 과학의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렌즈 갈았어? 그러면 지금처럼 안경 파는 사람이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안경을 이제 파는 분들은 뭐 특별한 직업은 여러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현대 시대에는. 그러나 그 당시는 이 렌즈를 갈고 그런 광학용 렌즈를 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어떻게 보면 아주 최첨단 그 과학에 뛰어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스피노자가 렌즈를 갈았는데 렌즈에 이제 분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스피노자의 엄마가 사실은 폐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력이 있어요. 폐가 약한 가족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골방에서 렌즈를 갈고, 환기도 잘 안 돼서 렌즈를 계속 갈고, 그러니까 낮에는 계속 렌즈 갈고, 그 다음에 해지고 깜깜해지면 철학적인 사회에 빠져들고 글 쓰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제 급속하게 이 폐병이 악화돼가지고, 엄마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폐병이 급속하게 악화돼서 갑자기 죽었어요. 사실은 그날 그 아침에도 만났던 사람이 별 이상이 없다고, 그냥 괜찮았다고 했는데 그날 바로 죽어버렸어요. 약간 변사를 한 거죠. 아깝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곤궁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면서 죽고 났더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부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바지 2벌, 셔츠 7장, 손수건 5장, 이게 다였어요. 침대가 좀 호사스러운 침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4주씩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거는 엄마가 물려준 거였어요. 엄마한테 유품으로 받아서 자기가 썼던 거고, 결국은 그 침대를 팔아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밑에 아까 그 착한 화가, 집주인이 장례를 치러주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도 가난한 화가인데, 딸리 친구가 많은데. 그래서 스피노자의 이 침대를 팔아가지고 그걸 장례비용을 보태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스피노자의 장례식에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다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사상이 그만큼 막 퍼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하의 사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스며들어 있었고, 사람들이 장례식에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책상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책상인데, 이 책상을 이 스피노자가 일종의 친구한테 미리 유언처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내가 혹시 죽으면은 이 책상을 절대 열거나 그 안에 있는 것을 따로 빼지 말고 이 그냥 책상째로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출판업체한테 보내라. 책상째로. 그래서 이제 그 책상이 출판업자의 손으로 여차여차해서 가게 돼요. 그 안에 내용물을 모르는 상태로 그걸로 가게 돼요.
바로 그 책상 서랍 속에 이 미출간 원고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출간하지 않았던 우리가 스피노자의 아주 대표작이라는 게 에티카라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가장 유명한 그리고 철학적으로 엄청난 그 이제 파급 효과를 엄청난 영향을 미친 에티카라는 책의 원고가 거기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봤다면 스피노자에 대한 반대자들이 봤다면 아마 없애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책상째로 옮겨가지고 다행히 출판이 돼서 우리 인류가 이제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이지만 이런 삶 속에서 그 편지가 왔단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에 교수직을 주겠다. 거기 교수들만큼 월급 주겠다. 너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해. 근데 네가 뭐 종교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거나 하는 일은 안 하겠지? 뭐 이런 약간의 단서가 있었죠. 자, 이 편지를 받고 스피노자도 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피노자도 좀 고민을 했는지 한 달 후에 답신을 보내요. 한 달 동안 약간 고민을 아무래도 했을지 모르죠. 자기가 정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숨어서 뭐 간신히 이렇게 살면서 철학적 활동을 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아주 버젓한 교수 생활 하면서 자기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했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에 스피노자가 답장을 보냈어요. 여기는 아주 이제 레토릭이 만약 간다면 당신 제안 말고는 더 좋은 건 없다. 내가 간다면 당신 제안이 최고다. 그런데 두 가지 얘기를 이 스피노자가 두 가지를 이제 반대 이유를 들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몰두하면 나 자신의 철학 연구를 혹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 철학을 공부 못하고 애들 막 가르치고 시험지 채점하고 막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에 다 시간을 쓰는 이제 사람이죠. 이런 거 나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내 철학을 연구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 교수가 되면 그런 건 하나도 못하고 잡무만 시달리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공적으로 확립된 종교를 어지럽히는 모든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그 전에 편지에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유가 결국은 제한받지 않겠느냐. 내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 얘기죠. 독일 사람들은 30년 전쟁이 지금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30년 전쟁은 정말 최악의 참혹한 전쟁 중에 손꼽히는 전쟁이죠. 독일이 완전 황폐화된 전쟁이에요. 그 바람에 이제 독일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에게 좀 뒤처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도 생기는 그 30년 전쟁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이잖아요. 종교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전쟁에, 종교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종교 얘기 또 해가지고 뭐 문제 생기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 선제호도 그 똑똑하면 와서 시키는데 종교 얘기는 못하게 해 라고 미리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 못하게 해 이렇게 미리 단도리를 했는데 스피노자는 그러면 난 안 간다는 거죠. 왜? 내가 왜 거기 영역을 빼놓고 생각해야 되냐. 그걸 왜 빼놓고 생각해야 되냐. 내 생각의 자유를 왜 빼놓고 생각해야 되냐. 나는 내 사유의 무제한의 자유를 이제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수직 제안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계속 내가 생각하는 철학을 계속 사색하고 이걸 글로 써야 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 방해받을 수 없다. 미안하다라는 이제 답신을 보냅니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천재의 의무라는 말은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천재의 의무가 있다라는
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제 신해철 하시나요? 신해철 가수 신해철, 고 신해철. 네. 제 친구이기도 했어요. 저랑 같이 학교 다니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 막 솔로 나와서 뭐 활동할 때 여러 가지 그룹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위트겐슈타인이라는 그룹도 이름도 있어요. 그 친구도 이 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20세기에 이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고, 20세기의 인류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0명의 사상가, 뭐 철학뿐만 모든 영역에서 100명의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고, 뭐 하여간 뭐 그렇지만 철학 자체는 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렵고 뭐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다고 하고, 그런데도 놀라운 또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도 이기억되고,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게 위트겐슈타인의 이렇게 아주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모습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공통점은, 이 세 장의 사진의 공통점은, 뭐 이런 퀴즈하면 우리 북두찌개께서 뭐 이렇게 맞추시면 뭐 이렇게 경품도 좀 드리고 해야 되죠. 좀 이게 세 명의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은, 네, 옷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낯설지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낯선 게 하나 있죠. 넥타이가 없죠. 넥타이를 매지 않아서. 넥타이를 다 매지 않고 사진 찍었고요. 지금 옷도 이렇게 정말 뭐 거의 이 옷이 이 옷 같아요. 거의 이 옷 갖고 한 몇십 년 입었나 봐요. 이 넥타이를 매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자신의 원칙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 사람이 귀찮아서 안 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 넥타이를 매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의 표현이었던 거죠. 뭘 생각했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이 위트겐슈타인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진짜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진양철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니 뭐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뭐 좀 저는 그걸 안 봐갖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부유함의 정도가 그 정도다라는 거죠. 부유함의 정도가 진양철 수준의 이제 재벌집의 막내 아들, 8남매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 위트겐슈타인, 루트비 위트겐슈타인이. 이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철강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갑부집 아들, 이게 집이에요. 이게 이 사람 살다 어렸을 때 이게 자기 아버지 같이 살 때의 집이에요. 이런 이 소파 이런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멋진 공간을 이제 이 아버지가 다 이 안에다가 자기 집에다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북도찌개님처럼 그 당시에 이제 막 거기 문인들, 그다음에 뭐 예술가들, 음악가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서 공연하고, 여기 들락날락하면서 밥 얻어먹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뭐 브람스도 있고요. 뭐 그 브람스 말고 또 하여간 말로는 여기 온 것 같지는 않아. 왔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하여간 그 무렵에 하여간 웬만한 예술가들은 다 여기 와서 금일봉 하사 받고 뭐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그런 또 연주 한번 다 해주고, 직관으로 딱 브람스가 직접 피아노 쳐주고 들었으니까 뭐 밥값 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벌집 아들이었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은. 그런데 이 8남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남매. 그러니까 형이 4명 있었고
누나가 3명 있었거든요. 형 3명이 자살을 했어요. 형 3명이 자살을 했고, 또 바로 위에 있는 형, 넷째 형은 직업이 피아니스트인데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오른팔을 잃었어요. 직업이 피아니스트인데 오른팔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울 비트겐슈타인 이 형이 팔 하나로만 연습을 했어요. 이 사람이 팔 하나로만 이제 이 피아노 치는 걸 연습을 해서 이 사람이 소문이 났어요. 불굴의 피아니스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모리스 라벨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가 있죠. 모리스 라벨이 왼손을 위한 피아노 쪽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헌정을 한 그런 것,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피아니스트로서 한 팔을 잃었다는 건 너무 이제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또 형들이 모두 다 자살을 했다는 것은 가족이 사이에 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죠. 비트겐슈타인 본인도 일생 그런 두려움에 살았어요. 혹시 내가 자살하지 않을까? 나도 형들처럼 자살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늘 이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자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천재의 의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어렸을 때 오토 바이닝거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다라고 해요. 이 오토 바이닝거는 정말 천재였어요. 16살에 논문을 썼고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23살에 자살했어요. 이 사람의 자살은 또 아주 특이해요. 베토벤이 마지막에 손을 거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자기 가슴에 스스로 총을 쏴서 죽었어요. 아주 좀 극단적인 이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오토 바이닝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천재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신적인 것을, 그것을 완전히 끄집어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존재다. 그게 바로 천재다. 천재성이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도덕성이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천재성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이 바이닝거를 내 책을 읽었습니다. 바이닝거의 유명한 책이 Sex and Character라는 책이 있어요. 성과 성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아주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아주 편협한 이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인종적 차별, 성적 차별, 이 바이닝거가 그런 어떤 천재성의 과잉을 드러냈던 거죠. 다만 이 얘기에 완전히 공감했어요. 이 얘기에 비트겐슈타인이 이 얘기가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천재에게는 의무가 있다. 이 얘기에 완전히 그것이 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내가 천재가 아니면 어떡하지? 천재가 아니면 난 살 가치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난 죽어야 하나? 나도 자살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때 비트겐슈타인에게 이 버트란드 러셀이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처음 이제 지도했던 이 교수였는데, 버트란드 러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러셀이 너는 천재라고 했어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에게 넌 진짜 천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이 그래, 나는 자살하면 안 되고 난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한 이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셀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비트겐슈타인이 처음 케임브리지로 왔는데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에 나의 제자로 왔다. 얼마 있다가 나의 동료가 됐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의 스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이 버트란드 러셀도
뭐 시대의 대철학자답게 놀라운 통찰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너한테 배워야 한다. 물론 이제 둘 사이는 나중에 이 러셀과 비트겐슈타인 사이는 이제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어렸을 때 읽은 이 바이닝거의 책으로부터 의무, 나에게는 천재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세기 철학자의 삶이 어땠는지 이 그림들이 쭉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1번 그림이 요거예요. 1번 그림이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시달리지 않고 공부만 해야 되겠다. 연구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저쪽 노르웨이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해안가 절벽에다가 집을 지가 지었어요. 자기가 직접. 이 오두막을 자기가 직접 짓고 이 속에 들어가서 2년인가를 이 속에서 살았어요.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이죠. 뭐 케임브리지에서는 얘 어디 갔냐 막 그러고 지금 얘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냐.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온 자기의 시간은 연구, 공부에만 철학적 사색에만 쏟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철학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러한 작업에 빠지면서도 이거 지금 군복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쳐지니까 이 사람이 자원 입대를 했어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자원 입대, 이 사람 그리고 원래 탈장이 있어. 근데 안 가도 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저 후방에서 펜테나 물리다 온 게 아니라 최전방에 가서 실제로 이제 전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투를 하고 전투에서 또 사람도 많이 죽였나 봐요. 또는 무공을 많이 세웠나 봐요. 훈장도 받았어요. 혹시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옥스퍼드 살인사건이라고, 영화 자체는 별로 재미없는데 옥스퍼드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시작할 때 막 전쟁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이상한 남자 한 명이, 병사 한 명이 막 참호전이 막 총알이 빗받치는데 참호 밖에 앉아갖고 공책에다 막 뭘 적고 있는 그런 식으로 그 영화 속에 묘사했더라고요. 거기 영화 속에서 그게 비트겐슈타인을 묘사한 거예요. 그건 뻥이죠. 어떻게 그건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전투도 하면서 자기 배낭에다가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계속 글을 썼고 그것이 나중에 가장 20세기의 중요한 철학책 중에 하나인 논리철학 논거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는 책이에요. 전쟁 속에서 쓴 책입니다. 전쟁 속에서 쓴 책이고 그 책을 쓴 다음에 이 비트겐슈타인이 좀 오만해요. 철학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 책으로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철학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무슨 철학자들이 뭘 잘못해왔는지 내가 여기 다 적어놨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철학은 이제 의미 없다. 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철학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두메산골로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이게 뭐 잠깐 몇 개월 하면서 좀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정말 7년 동안 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아마 본인의 어떤 신념과 유사한 것을 좀 또 저질러요. 뭐냐면 어린아이를 때려가지고 부모가 이제 고발을 하거든요. 어린아이를 때려가지고 고막이 터져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폭력적인 일을 저질렀냐면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던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뭐 보통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는.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두메산골의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안일 돌봐야 되고
그 젖짜야 되고 뭐 집 날라야 되고 뭐 김매러 나가야 되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얘가 숙제를 못 해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그것 때문에 불가처하는 거죠. 너가 왜 이걸 하고 있냐. 너에게 한마디로 너의 의무는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런 일로 연루가 돼갖고 이제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교사직도 그만두고, 그렇지만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철학적 사고가 스멀스멀 지금 기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갖고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하산을 해요. 진짜 하산이죠. 산 꼭대기에 있는 그 학교였으니까 하산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누나한테 갑니다. 그 누나들은 엄청난 부자들이죠 지금. 그래갖고 거기 막 그 비엔나에 떡덩거리고 살고 있어요. 아직 나치가 아직 날뛰기 전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아직 거기서 아주 돈 많은 유대인 행사를 하고 있었단 거죠. 근데 동생이, 똑똑한 동생이 빈둥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나가, 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새로 집 하나 지을 건데, 땅 사갖고 지금 집 하나 지을 건데 너 그 건축 설계사하고 너 같이 한번 일해볼래? 해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이 같이 공동으로 설계했다라는 집입니다.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것까지 비트겐슈타인이 하지 못했겠지만 이 안에 내부의 여러 가지 그 장치들, 이런 것들은 비트겐슈타인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은 겉으로 봐도 화려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도 화려하지 않고 완전히 기능적인 집이 됐다고요. 완전히 기능적인 집. 우리의 어떤 편의와 또 우리의 어떤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다.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다시 케임브리지로 복귀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케인즈가 거기 있었거든요. 케인즈가 있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드디어 영국의 케임브리지 자기 학교로 오는 기차를 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케인즈가 신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지금 신이 오고 있다. 그만큼 비트겐슈타인의 그 어떤 명성은 책 한 권 달랑 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지금 유럽 사람들 전체를 지금 사로잡고 매료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비트겐슈타인이 와서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못 받았던 박사학위도 그때 이제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정식 교수직은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약간 펠로우십을 줘가지고 여기서 학생들 가리키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학생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2차 대전에도 참전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아주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2차 대전에도 참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줬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좋아하는 오락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추리소설하고 영화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뭐였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그럼 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부 영화입니다. 자, 왜 서부 영화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서부 영화를 가장 좋아했어요. 왜 서부 영화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서부 영화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카로니 웨스턴을 만들기 전까지 정통 서부극이라는 것은 어떤 결말인가요? 항상 선이 승리하는, 악인이 승리하거나 너나 나나 똑같아 라는 식으로 끝나는 그런 이 마카로니 웨스턴이 아닌 정통 서부극. 그래서 항상 선이 승리한다라는 거. 아주 도덕의 화신이었고요, 이 비트겐슈타인은.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를 계속 단련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나중에 동성애자라는 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게 돼요. 이 사람의 생전에는 이 사람이 제자들은 다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자기의 선생님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겉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미테이션 게임 이런 거 보시면 알란 튜링이 동성애자로 어떤 영국 사회에서 취급을 받았는지 아시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고 다 제자들도 다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알고는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동성애자였고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성욕과 평생을 싸웠어요.
자신의 성욕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둔 모습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숨을 거둔 곳은 런던에 있는 허름한 하숙집의 2층 집이었습니다. 2층 방이었어요. 아무도 죽는 걸 지켜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제자들도 임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비트겐슈타인이 사실 그렇게 유언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카톨릭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쓸쓸하게 정말 그 마지막 숨을 거뒀는데요.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이런 약간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이 됐을까요? 돈 다 날렸나요, 이 사람이? 어디다가 도박을 해서 날렸나? 투자에 실패를 했나? 이 사람이 이제 막대한 당연히 유산 상속을 당연히 받았죠. 형들도 불행하게도 미리 다 일찍 다 죽고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겠지만 1913년에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막대한 유산이 상속이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대부분의 상속을 포기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만이 아니면 일부는 왜 받았느냐? 일부는 왜 받았느냐 하면 일부를 그 피커라는 자기 친구가 있었거든요. 비엔나. 이 사람은 이 당시에는 아직 그 케임브리지에 있을 때예요. 저 피커라는 그 친구한테 일정액을 남겨가 요건 받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친구에게 기탁했어요. 이거 네가 갖고 있으면서 네가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비엔나에 재능은 있지만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젊은 예술가들을 네가 도와줘라.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 장학금의 1호 수혜자가 누구냐면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시고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바로 비트겐슈타인 장학금의 1호 수혜자였던 거죠. 말테의 숲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실존적인 수필, 논고 이런 글을 쓴 릴케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그 후원을 받은 셈인 거죠. 간접적인 후원을 받은 셈인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왜 상속을 포기했나? 다 누나들 줬어요. 누나들이 가져라. 왜 상속을 포기했냐? 그럼 어떤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비트겐슈타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돈은 인간을 타락시킨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타락의 의미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막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일에 쓰고 이런 의미의 타락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인간을 그러면 누나한테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누나한테도 당연히 줘서는 안 되겠죠.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돈이 인간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것은 뭐냐면 돈이 생기면 자기의 의무를 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잊게 될 수 있다. 내가 천재잖아요. 자기 천재성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끄집어내서 실현해야 되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은 돈에 치이게 되면 이제 그런 의무 따위는 이제 어느덧 잊히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돈은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누나들은 이미 돈이 많고 타락할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더 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모든 재산. 그런데 실제로 정말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냐 하면은 아까 케임브리지까지 가는 기차표도 없었단 말이에요. 기차표가 없어갖고 옛날에 케임브리지에 있을 때 비트겐슈타인의 하숙집에 있던 비트겐슈타인의 가구들, 그 아버지가 좋은 거 사줬을 거 아니에요. 회장이니까, 진양철 회장이니까 엄청 좋은 거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구들을 팔아갖고 친구들이 그걸 팔아서 차비를 마련해줬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돈을 멀리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를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성욕 같은 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몰두해서 해야 할 일을 자꾸 방해하는 그런 것들, 일생 동안 그것을 아주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 명의 그 위대한 철학자들의 그 어떤 에피소드를 한번 좀 말씀드려봤어요. 이들이 다 의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다른 자연의 어떤 생명체, 또 무생물은 말할 것도 어떤 생명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존재고,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가장 극단적으로 이들이 세 명의 대철학자들이 아마 그것을 수행해 보려고 일생을 분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죠? 통 속에서 살 수도 없고, 상속도 조금은 좀 받고, 좀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도 들고, 교수직 같은 거 뭐 좋잖아요. 요즘 뭐 안정된 직업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고고한 이 삶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갖고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해갖고 막 엄청 막 버킷리스트에다가 뭐 해야 할 일도 잔뜩 꽉 차 있잖아요. 이거 죽기 전에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한병철 교수라고 이제 아주 훌륭한 우리 시대에 또 우리나라가 배출한 철학자, 중요한 아주 위대한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 현재 독일에서 이제 철학 교수를 하면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철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책들을 일일이 한 번씩 계속 쓰고 있어요. 초창기 작품 중에 시간의 향기라는, 좀 뭐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제가 이것도 저도 어렵고요. 뭐 그렇지만 꼼꼼히 읽어볼 만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니까 이 한병철 교수의 시간의 향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에 좀 기독교나 기타 종교적인 어떤 믿음과 좀 멀어지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외적인 힘에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요. 옛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독교가 다 그런 것을 보장해주고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단단한 보루가 있었는데, 근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문제는 더욱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고 정말 더 어떤 다급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현대인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대처하는 길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는 늘리는 거예요, 죽지 않게. 계속 늘리는 거죠.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그런 새로운 그 사조에서는 안 죽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 안 죽는다. 조금만 기다리면 안 죽는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간에게 죽음은 일종의 질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질병을 정복해 왔잖아요. 죽음도 곧 정복된다. 그게 먼 훗날이 아니다. 몇십 년 안에 이제는 안 죽는다. 안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장밋빛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게 현대인이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을 극복하려는 한 가지 시도인 것 같아요. 안 죽게 하겠다. 어떻게든 안 죽게 하겠다. 이것이 과연 뭐 우리에게 좋은 건지, 지구에게 좋은 건지, 다른 우리 자연의 우리 동료 동물들에게도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현실화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실화된다. 20, 30년 안에 현실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우리의 실제로 수명을 늘리는 거.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쪼개는 거죠. 최대한 쪼개는 거예요. 최대한 쪼개서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거죠.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든.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가속화. 그게 이제 이 한병철 교수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시간, 우리가 현대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 빨리, 빨리. 순식간에, 뭐든지 이 디지털 어떤 이 기술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내가 편지를 쓰자마자 제가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문자를 쓰자마자 저 멀리 바로 받잖아요. 그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시간을 다 압축시켜서 바로 현대인에게는 삶의 온갖 가능성들을 최대한 만끽하고 시간을 최대한 빨리빨리 가속화시킴으로써 삶의 온갖 가능성을 최대한 만끽하고 내가 타고난 내 어떤 소질이나 이런 것을 어쨌든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발전시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할 줄 아는 소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최상으로 발전시키는 거. 그것이 내가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한병철 교수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에 할 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 이거 해야 돼. 항상. 엄청난 빽빽한 리스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수명을 늘리는 대안이 아니면 그것 아니고 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바로 더 빠른 속도로 살아보자. 더 빨리빨리. 이 일에서 저 일로 빨리빨리 넘어가. 그 일 끝나면 바로 넘어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버킷리스트에 잔뜩 써놓고 이거 빨리 하고 끝나면 바로 이거 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하는 이 삶 속에서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충실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건데 한병철 교수는 이것은 그게 결코 인간의 삶을 충실하게 하는 걸까? 삶의 온갖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자연히 충만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냐? 버킷리스트 안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집어넣고 이걸 내가 다 하면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건들을 단순히 헤아리고 열거한다고 저절로 이야기가 만들어지느냐? 서사가 만들어지느냐? 그냥 파편적인 이야기에 나를 뿌린 거예요. 이거 서로 끈기 있게 서로 붙어 있지 않은 사건들이 다 제각각 흩어져 끈기 없는 쌀처럼 그냥 제 멋대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삶은 이게 너무나 저는 이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데 오늘날의 삶은 의미 있게 완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게 영화도 뭔가 시작과 끝이 있고 이게 이 속에서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영화라는 게 장면들만 계속 2시간 동안 늘어놓으면 그게 하나의 영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영화가 의미 있게 이게 드디어 끝났구나. 이 영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이야기해줬구나. 라는 그런 뭔가 완결된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현대인의 삶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한병철 교수의 진단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에서 다른 가능성으로 최대한 빨리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100개 하려고 하는데 100개만 빨리 하면 된다. 라는 그렇게 애쓸 때 우리 시간은 향기를 잃어버린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그냥 무미건조한 사건들의 연속일 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의미 있게 완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는 우리가 시간에 자꾸 다른 시간으로 빨리 넘어가려지 말고 지금의 시간을 붙잡고 좀 머물러야 된다. 지금 자기에게 준 시간을 머무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들 나에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바로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의 의무는 뭘까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내 삶의 종교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할까 이거를 자꾸 이것저것 빨리 하나라도 더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에 머물러서 사색하는 그런 삶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한병철 교수가
그 책을 읽으면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에게 대한 꾸지람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 지금 시간도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